세상에 정말 복잡하고 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 하나의 수학적 아이디어로 전부 연결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랍고도 강력한 개념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무게감이 엄청나죠? 핵폭탄이라니 정말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이 질문에 과연 과학자들은 어떻게 답을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이번엔 훨씬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문제로 가볼게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구글 말이에요. 수십억 개, 아니 이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 웹페이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정보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카드 셔플. 자, 보세요. 핵폭탄, 구글 검색, 그리고 이 카드 셔플.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요. 전부 다 100년도 더 전에 제정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한 치열한 수학 논쟁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배경은 1905년의 러시아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황제를 지지하는 차르주의자들과 혁명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들도 완전히 쪼개져 있었어요. 정말 팽팽했죠. 근데 놀라운 건 이 팽팽한 이념 대립의 불꽃이 가장 순수해야 할 학문의 영역, 바로 수학계로 튀었다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확률론의 차르라고 불렸던 파벨 네크라소프. 이 사람은 수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증명하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요, 분노의 안드레이라도 별명을 가진 안드레이 마르코브가 있었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수학에 그런 비과학적인 게 섞이는 걸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때 당시 확률론에서 거의 성경처럼 여겨지던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큰 수의 법칙이었습니다. 간단해요. 동전을 던질 때 처음에는 앞면만 주구장창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다 보면 결국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각각의 동전 던지기가 그 전이나 그 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네크라소프가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 보세요. 매년 우리나라 범죄율이나 결혼율 같은 통계를 보면 놀랍도록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내리는 결정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행동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수학적 증거입니다. 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이 주장을 들은 마르코프 정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말 그대로 격분했죠. 수학에 신이랑 자유의지를 끌어들이다니 말도 안 돼. 그는 네크라소프의 주장이 그냥 궤변이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뭘 보여줘야 했을까요? 바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종속적인 사건들조차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평균값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마르코프가 반격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총 대신 펜을 들고요.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의 시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시에 나오는 글자 2만 개를 샅샅이 뒤져서 이 글자들이 결코 무작위로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걸 통계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러시아어에서 모음 바로 뒤에 또 모음이 나올 확률이요. 자음 뒤에 모음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이건 뭐죠? 앞 글자가 뒷 글자에 영향을 준다는 명백한 종속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 종속적인 사건들의 사슬조차도 결국 큰 수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기발한 증명을 통해서 수학계에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르코프 속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할 때 그 복잡한 과거 이력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현재 상태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시스템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요. 세상을 훨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르코프는 자기 논문 마지막에 딱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따라서 확률을 계산하는데 자유의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건 라이벌의 주장에 날린 완벽한 지적인 KO 펀치였죠. 이 순간을 기점으로 확률론은 신학과 철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정작 마르코프 본인은 이건 그냥 순수한 분석일 뿐이야 하면서 자기 연구가 현실 세계에 어떻게 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수십 년 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의 심장부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죠? 이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폴란드 출신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큰 병을 앓고 회복하는 중에 너무 심심해서 솔리테어 카드 게임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거죠. 아니, 이 게임 승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그냥 한 수백 번 해보고 몇 번 이겼는지 세면 대충 승률이 나오잖아? 바로 이겁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상상도 못할 문제에 적용해요. 바로 핵폭탄 내부에서 중성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문제의 말이죠. 바로 그때 천재 중에 천재, 존 폰 노이만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잠깐, 중성자의 움직임은 그 전 충돌에 영향을 받잖아. 이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종속적인 과정이야. 이걸 풀려면 마르코프의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고 간파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법이 바로 도벅의 도시 이름을 딴 몬테카를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데 필요한 우라늄의 양, 즉 임계 질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1990년대로 한번 휙 날아가 보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우주가 정말 빅뱅처럼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정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야후 같은 초창기 검색 엔진들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썼어요. 그냥 이 페이지에 내가 검색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이거에 세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꼼수가 판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키워드를 그냥 수백 개씩 막 숨겨놓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검색 엔진은 그걸 다 읽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순위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죠. 바로 그때 스탠포드에 있던 두 명의 젊은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웹페이지의 진짜 가치는 키워드 개수가 아니야. 얼마나 권위 있는 다른 페이지로부터 추천을 받았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그 추천의 증거가 바로 하이퍼링크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중요한 페이지가 내 페이지를 링크해줬다. 그럼 내 페이지도 덩달아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 정신없이 웹서핑을 하는 무작위 서퍼가 한 명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링크만 따라서 계속 페이지를 옮겨 다닐 뿐입니다. 이 과정을 마리코프 연쇄를 이용해서 거의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서퍼가 유독 오랜 시간을 머무는 페이지가 생겨요. 바로 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 즉 랭킹 1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 페이지로부터 링크를 받고 있는 벤이 당연히 1등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퍼가 링크 몇 개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섬 같은 곳에 갇혀서 뱅뱅 돌기만 하면 어떡하죠? 그럼 다른 중요한 페이지들은 아예 방문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장치를 하나 추가합니다. 약 15% 정도의 확률로 이 서퍼가 갑자기 모든 링크를 무시하고 웹상의 전혀 다른 무작위 페이지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감소의 개수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알고리즘이 특정 구역에 갇히지 않고 웹 전체를 공정하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페이지의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카드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무작위 상태로 만들려면 대체 몇 번이나 섞어야 할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단 7번입니다. 물론 이건 양손으로 카드를 나눠서 촤르륵 하고 섞는 완벽한 리플 셔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52장 카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순서의 경우의 수를 각각의 상태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섞을 때마다 다른 상태로 전이하는 거고요. 계산해보니 딱 7번만 섞으면 거의 모든 배열이 나올 확률이 수학적으로 거의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카드 뭉치를 조금씩 위로 옮겨서 섞는 오버핸드 셔플은 어떨까요? 자, 이걸로는 무려 2000번 이상을 섞어야 비로소 무작위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7번 대 2000번. 정말 충격적인 차이죠?
올바른 수학적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폭탄부터 구글 검색, 그리고 카드 게임까지 정말 상관없어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마르코프 연수의 진짜 힘은 뭘까요? 바로 복잡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현재 상태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 기억 없음이라는 놀라운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앞으로 또 어떤 미지의 영역을 바꿔놓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 세상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자신을 설명해줄 그 올바른 마르코프 연쇄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